안녕하십니까. 도전해라 창업하라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매업 창업의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식업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외식업에 성공하려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 위생관리가 잘 돼야 되고, 서비스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오래 운영할 수 있다. 오래 운영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판매업 창업입니다. 판매업 창업. 판매업은 외식업은 이제 뭐 먹고 마시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게 외식업이고, 판매업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가져다 와서 내가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 중에서도 판매업 성격이 강한 아이템들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빵집 같으면은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완성품을 가서 공급받아서 팔기 때문에 그건 판매업이나 마찬가지죠. 다만 먹는 거일 뿐이지만. 근데 외식업과 판매업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판매업은 어떤 판매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니어 창업자들이 모든 상품을 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하기엔 되게 어렵죠. 어렵고 다만 접근이 용이한 어떤 업종들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판매 업종 중에 거의 대부분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이에요. 특히 시니어 연령대에 계신 분들 중에 의외로 편의점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주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판매하기도 쉽고 구매하는 고객을 대하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걸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고, 완성된 제품을 가져다 팔기 때문에 누가 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서 파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외식업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 누가 하느냐, 그 누구 때문에 품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판매 업종은 누가 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파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파느냐. 그래서 판매업은 잘 보이고 가기 편한 곳에서 파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이야기는 점포형일 경우에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판매가 오프라인에서도 팔지만 온라인에서도 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 잘 보이는 데를 팔려면 아주 유명한 온라인 업체라든가 거기 노출이 쉽고 이용 고객이 많은 곳에서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거기는 비용이 비싸죠. 당연히 비싸죠. 똑같아요, 이치는. 잘 보이는 것을 팔아야 된다. 자, 생산한 물건을 직접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있죠. 생산한 사람이 바로 소비자한테로 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직거래라 그러죠.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직거래가 간혹 일어나죠. 그런데 일반 공장형 생산하는데 거기 생산하는 데서 소비자가 직접 전화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몇 개 필요하십니까? 보내주지 않지요. 그래서 도매상이라고 있는 겁니다. 도매. 이것도 유통이에요. 도매. 판매업입니다. 도매는 누구한테 파느냐? 사업자한테 팝니다.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이 받은 사업자가 다시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판매업은 이 앞쪽도 있을 수 있는데, 소비자가 주 고객인, 최종 소비자가 주 고객인 요 업, 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파는 상품에 따라서 고객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상품인데 고객을 달리해서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좀 할 수.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오는 비용을 줄이는 게 동일한 가격을 팔더라도 이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가지고 오는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가져와야지 한꺼번에요. 한꺼번에. 그래서 판매업은요. 대량 구매를 통한 가격 절감 효과를 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아웃도어 전문점 같은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 초보 창업자들은 요즘은 조금 시들한데 한때 한참 아웃도어 전문점이 유행할 때 퇴직하신 분들이 창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매장을 한 개 내요. 개설을 해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걸 해가지고 이런 업종을 해가지고 좀 성과를 내려면 매장이 최소한 2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이 다른 곳에. 왜냐하면 그러면 보세요. 2매장에서 필요한 양을 본사로부터 가져오죠. 그러면 파워가 생기죠, 나한테. 그럼 단 1원이라도 깎을 수 있죠. 그 효과.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못 파는 거는 다시 본사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판매업 창업하실 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재고 싸움입니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품이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좋죠. 안 팔리면 다시 반품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반품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결국은 10,000원 주고 사와서 11,000원에 팔든 12,000원에 팔든 자우전 팔아야만이 되는데 못 팔면 이 10,000원이 그대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 매장에서 안 팔리는 거를 저쪽에 갖다 놓으면 팔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빠른 시간 내에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매장을 두는 거예요. 2개 매장, 3개 매장을 두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아니면은 혼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안 팔리는 물건을 전체적으로 사는 분들한테 가치로 사가지고 와서 나중에 무게로 팔아요. 무게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재고를 없애는 방법인데 음식점은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방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냉장고가 깨끗한 집은 영업 끝나는 시점에서는 주방에 냉장고 열었는데 냉장고가 많이 비어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에요. 안 되는 집은 냉장고 문 열 때 조심해야 돼요. 발등을 깰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판매업종은 창고입니다. 재고 창고.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재고 물량이 많이 쌓여 있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특징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입지도 중요하다고 그랬고, 운영은 쉽죠. 운영은 쉬워요. 왜? 사는 사람이 오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와서 물건 보고 골라서 계산하고 가면 되니까. 또 특히 요즘 같은 또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업종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은, 소비층들은 지금 컨택을 좋아해요? 언택을 좋아해요? 언택이죠. 자기가 들어갔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뭐 꼬치꼬치 묻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냥 들어오는 건, 그래서 들어올 때도 인사도 잘 안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업종. 인사 안 합니다. 대신에 나가는 것도 인사 안 해. 그냥 시컷 돌다가 나가도 말든지 뭐. 근데 물건이 잊어버릴 염려는 없어요. 왜? 다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시니어 소비층들은 들어가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주고객층이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고객층이 시니어층인 경우에는 컨택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층이 같으면 컨택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판매업 창업자가 시니어 계층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젊은 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죠. 왜? 안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차라리 맞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다는 이야기고. 고객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물건 사러 오신 분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빨리 찾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많이 찾는 물건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맞죠? 맞아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온 사람한테 하나 사러 왔다가 물건 한 개 사러 왔다가 3개 사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게 뭐냐면 목적 구매로 왔다가 충동 구매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음식점은요, 목적 구매로 왔다가 충동 구매 안 합니다. 갈비탕 먹으러 왔다가 육개장 땡기네 싶어서 갈비탕 먹고 가서 육개장 더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판매업종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신발 사러 왔다가 모든 걸 다 사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의류업종 같은 경우는 보면 모여 있죠.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야 고객이 모입니다. 왜? 달랑 하나 있으면 안 가죠.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류업을 하시려고 하면, 의류 판매업을 하시려고 하면 패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옷이 뭔지도 모르고 사이즈도 모르고 색상 개념도 없는 분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화장품 가게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좋아야 돼요? 피부가 좋아야 돼요. 얼굴에 막 뽀드락지 나 있는 분이 화장품 가게 한다고 있으면 절대 화장품 안 팔립니다. 왜? 이거 바르면 저렇게 된 줄 알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고객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왜? 그래 고객이 긴장이 풀려요. 그래 지갑이 열려요. 그래서 10,000원어치 사러 갔다 100,000원어치 사고 가는 거죠. 그런데 고객을 긴장시키는 방법은 뭐냐? 인상 쓰는 거죠. 고객이 긴장하면요, 엄청나게 이성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쓰는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따져요. 결국은 안 사고 가죠.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 판매하는 사장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시간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판매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보십시오. 이분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100% 구매하죠. 그러면 그 판매하는 시간이 짧아지죠. 이 시간이 또 비용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파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차량이라든가 비싼 예를 들자면 귀금속을 산다든가 이럴 때 딱 보고 마음에 드네 바로 사시는 분은 없어요. 고민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은 고가 제품은 그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활 우리가 용품 같은 거는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바로바로 팔려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색상, 가격, 그다음 성능 이런 것들이 갖춘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판매 상품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런 거죠. 꼭 중간 도매상 이야기만 듣고 잘 안 팔리는 거, 도매상은 자기 안 팔리는 거를 권하죠. 왜? 자기도 재고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좀 싸게 주니까 좋아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영원히 안 팔리고 있죠, 지금.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모르고 하면 그래요.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판매업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저는 3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경험을. 편의점 창업하잖아요. 주변에 친구분들 중에 편의점 관련 업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으면 다 있어. 그러면 거기서 알바 해봐야죠. 낮 시간도 해보고 밤 시간도 해보고. 해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0%는 하다가 도망갈걸. 왜? 그 공간에 있기가 쉽지 않아요. 닫힌 공간에 있기가. 그만큼 보는 거하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인지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자, 생활 밀착 업종이 있고 스포츠 관련 업종이 있고 패션 있고 사무기 있고 건강 관련 상품도 있고 기타 또 인간의 욕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자기하고 맞는 걸로 가야 되는데 시니어 계층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게 주로 생활 밀착 업종이 많이 하고 건강 관련 업종들도 가끔 합니다. 건강 관련 업종. 우리나라 대표 건강 관련 업종이 뭐가 있어요? 인삼이 있죠. 임상 관련 제품들. 이런 것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보면 길거리에서 매장을 하잖아요. 하면은 그냥 거기엔 지나가는 손님이 와서 구매할 확률을 보다가는 사장이 움직이면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할 경우에는 사회 경험이 많거나 사회생활 할 때 영업력이 뛰어난 분은 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은 매장을 지켜야 되죠. 자, 보십시오. 명절 선물로 아직까지도 홍삼 제품이 많이 선호되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회사 대표로 몇 명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가서 이야기하고 직원들 명절 선물로 이거 좀 하자 이러면 그런 회사 한 서너 개만 영업해갖고 영업하죠. 그러면 그냥 설하고 추석 때 2번 딱 팔면 1년 묵고 삽니다.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는 매출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와야죠. 그렇지 안 하고 열심히 좋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응?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주 고객층하고 나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니어 창업자 되시는 분들이 판매업종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감당할 만한 그런 아이템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 관련 회사에 오래 다니다가 나오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전자 관련 판매점 하는 거 그런 거 괜찮죠. 아니까. 근데 모르는 걸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무관하게 접근이 가능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활 밀착 업종이에요. 편의점, 뭐 과일 가게, 채소 가게 이런 것도 먹는 거지만 판매업 성격이 강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문구점 뭐 이런 것도 또 가끔 해요. 사무용품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사무직에 근무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문구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요 학교 앞에서 문구점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못 먹고 살아요. 왜? 학생들이 문구를 안 사요. 누가 삽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 해서 이제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문구점 가보면 주 고객이 누구냐 하면은 중소형 사무실. 그러면은 이제 창업할 때도 그런 걸 고려해서 가야 되고 단순하게 문구만 팔아서는 요즘 안 돼요. 그 안에 그 중소형 사무실에서 필요한 요소들, 쉽게 말하면 인쇄 복사, 뭐 쉽게 말하면 도장, 뭐 이런 것까지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뭐 생수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까지 다 취급을 해요. 이게 멀티로 가는 거죠, 멀티로. 그럼 공간이 넓어야 돼, 안 넓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공간이 넓어야 되고 진열해야 될 판매할 상품이 많아야 돼요. 이 초도 상품 진열을 많이 해야 되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듭니다.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직접 운영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판매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토 매장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 매장으로. 하지만 자기 역할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역할. 화장품 가게 하시는 분 중에 남자분이 있습니다. 60대 남자분이 있어요. 근데 매장 운영은 전문 매니저를 고용해요. 근데 본인은 뭘 하냐면 그 상품을 주문하고 다시 받아오고 관리하고 하는 거를 매장 안 보이는 곳에서 다 해요. 그럼 그건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주문 넣고 발주 넣고 물건 받아오고 이상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뒤에서 해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매장에 손님 많다 하지만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누가 또 해야 돼요. 이 동시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으면은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해요. 하는데 24시간 못 하죠. 힘들어서. 그러면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면 낮 시간이 좋아요? 밤 시간이 좋아요? 주인이 밤 시간이 좋죠. 원래는. 근데 특히 밤잠이 없다 나는. 그 무조건 밤 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돌아가게끔 해야 되고, 만약에 부부가 한다 그러면은 낮 시간, 밤 시간을 조율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지 않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매업종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장기보다는 한 중기 운영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 판매업종은 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매장을 양도양수하고 팔고 다시 다른 장소를 옮기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업종의 아이템에 따라서 고객도 달라지기 때문에 타겟 고객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좋고요. 접근성, 가신성 중요하고, 고객 편의를 생각하면 슈퍼마켓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왜 쉬면 안 되냐 하면 내가 하루 쉬는 날, 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생긴다. 그래서 쉬면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슈퍼마켓 같은 걸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돈 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돈을 못 씁니다. 못 씁니다. 제 친구 중에 27년째 슈퍼마켓 하는 친구가 있어요. 17년. 그런데 5년 정도 하면요. 5년 정도 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옮긴대요. 팔고 옮겨. 팔 때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다른 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러고 파는데 다른 게 할 게 없어. 다시 이걸 해요. 이렇게 해서 이사를 한 4번 정도 하니까 20몇 년이 흘러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돈이 그렇게 모았냐 이러니까 내보고 한심하다듯이 그러더라고요. 네 생각을 해봐라. 내가 돈 쓸 시간이 어딨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요. 12시부터 3시까지래요. 아침 8시에 가서 문 열고 있으면은 12시쯤 되면은 와이프가 나온대요. 그리고 바톤 터치하고 밥 먹고 와 이러면 가서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나와요. 그럼 나와서 저녁까지 자기가 마무리하고 들어가 자고, 이걸 1년 365일이 아니죠. 한 20몇 년을 계속 해봐요.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죠. 실제로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나가 돈 벌기 위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편리한 분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불편해함으로 해서 편리한 이득을 가져가는 분들이 생기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 자체가 재밌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자, 투자 대비 수익률도 검토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버는 게 맞죠. 그죠? 적게 투자하면 적게 벌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문제죠. 그런 게 문제. 실제로 편의점 창업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창업이 어렵잖아요. 프랜차이즈 창업이 유리하기도 하고 그게 쉬워요. 근데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편의점 창업하는 데는. 뭐냐면 완전 가맹점 형태로 하는 거는 창업자가 건물도 없고 시설도 자기 돈으로 다 해요. 여기 완전 가맹이에요. 그 다음 부분 가맹은 뭐냐면 내가 건물 임대차는 내가 해요. 건물 임차는 내가 하고 대신에 안에 들어간 시설은 본사에서 해요. 마지막에 위탁 가맹이라고 있어요. 본사에서 가게 없고 시설 다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일부 보증금만 내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 사업자는 나예요, 다.
그런데 뭐가 틀리냐? 똑같은 물건 팔고 다 하는데 뭐가 틀리냐면 수익률이 틀려요. 여기 내 완전 가맹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팔면은 남는 게 100원이다 싶으면 여기는 50원, 여기는 30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 창업 비용은 여기 거의 안 들죠. 뭐 한 5천만 원 이하 가지고 창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 달 장사를 하고 정산해서 내가 가져가는 게 한 200만 원 전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가 좀 나요, 안 나요? 사람들이 화를 내요. 왜? 그 200만 원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투자한 건 얼마예요? 한 4, 5천밖에 안 돼요. 4, 5천 투자해서 한 달에 200만 원 가져가면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좋은 거죠. 그 생각을 안 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자기한테 유리한 쪽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한 5억 투자해서 하시라고 그래, 내가. 5억 투자해서. 그 5억이 어디냐고. 그럼 이거 하는 게 맞죠. 이럴 수 있어요. 저는 편의점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 하시는 분들 보고는 위탁 가맹으로 해보고 적성에 맞으면 그 다음에 완전 가맹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어차피 위탁이니까 위탁을 한두 개를 더 하든지 이런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가. 많은데 시니어 계층에 있는 분들은 두세 개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위탁 가맹을 하더라도 뭐 수익률이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접근하면 나중에 스트레스는 덜 받죠. 기대치를 높여버리면 나중에 실망감이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빨리 와요. 그럼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동일 아이템끼리의 경쟁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같은 상품을 파는데 어떤 상품이 유리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가 유리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편의점이 있는데 대형 편의점 3개 있죠. 그리고 중소 편의점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소 편의점으로 창업을 하면은 창업 비용은 초기에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객 선호도 입장에서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죠. 그래서 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빵집을 하고 싶어요. 프랜차이즈 빵집을. 그럼 1등 브랜드가 있고 2등 브랜드가 있죠. 1등 브랜드로 하는 게 좋아요? 2등 브랜드로 하는 게 좋아요? 1등 브랜드가 나아요. 저는 이걸 어느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자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심리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홍삼 제품도 뭐 정모시도 있고 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안에 성분 이런 거 내가 안 해봤지 큰 차이 없어요. 근데 고객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 이거죠. 그럼요. 정시를 좋아해요. 그러면 같은 걸 할 것 같으면 저는 특별하게 대안이 내가 무슨 없으면은 그렇게 가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2등 브랜드를 가지고 상권이 1등 브랜드가 오기 힘든데 가서 하는 전략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굉장히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가야 되죠.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일본적으로 판매 채널도 지금 다양해지고 있죠. 오프라인, 가장 흔한 게 오프라인 점포에서 직접 고객을 면대면하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온라인 있죠, 온라인. 온라인은 뭐예요? 보지 않고 하는 거죠. 지금 온라인이 생각보다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고 있죠, 지금. 심지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죠. 참, 한편으로는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하지만 시니어 계층에 있는 창업자가 판매업 창업을 하는데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 되게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하고 컨택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언택을 좋아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할 때는 언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고객을 봐야 되는 것 같으면 컨택이 좋고.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요즘은 또 판매하는 방법이 단순하게
뭐 SNS라든가 이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블로그라든가 SNS라든가 뭐 이런 그런 그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채널을 통해서 또 마켓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마켓이. 재밌는 거. 요즘 여러분들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당근 마켓이라고. 난 당근을 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기성세대들한테는 그게 좀 이게 쉽게 납득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서서히 기성세대까지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요, 굉장한 저는 어떤 이 자산의 재활용, 상품의 재활용 측면에서는 좋은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구입했다가 사용을 했거나 근데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품을 살리는 길이에요. 나한테 있으면 빛을 발할 못하는 거를 빛을 발하는 곳에 가게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가게 하는 것도 좋아. 근데 일정한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뭐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래 되면은 쓰레기를 줄이는 일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긴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니어 창업자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한쪽 공간에서 이런 걸 활용하겠다고 생각하고 대상을 주로 누구 하냐? 아니, 젊은 친구들만 뭐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바꾸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채널을 만들고 다른 공간을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예를 들어 실버가 앞으로 실버 세대 인구도 늘어나니까 실버 전용 상품을 판다든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이런 것도. 저는 그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클 거라고 봐요. 요즘 보면은 60대, 70대 되시는 여성분들이 옷을 사라고 쇼핑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그쪽 시장은 저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돈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충분히 자기를 위해서 쓸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런 걸 누가 하는 게 좋냐? 같은 연령대에 있는 60대 되시는 여성분이 평상시에 옷 관심이 많고 아니면 젊을 때 벌어갖고 사놓은 옷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이제 내가 안 입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중고 마켓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판매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판매 방식의 변화나 형태 대상을 달리하면 시장을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시장을. 기존 시장 이외의 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고. 판매 방식의 변화를 주면은,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사업자의 경쟁 우위 확보 전략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자, 여성분들, 온라인 판매가 결국은 오프라인 판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새로운 판매 채널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지만 초창기에는요, 굉장히 미미했어요. 하지만 그쪽 고객을 계속 그쪽 고객이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판매 방식의 변화를 주는 거는 새로운 아이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고,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창업자도 마찬가지지만 경영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판매 방식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기존에 판매하던 형태하고 다르게 가는 거죠. 다르게 가는 거죠.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판매업은. 그래서 그 판매 방식의 변화를 줘서 성공한 사례들도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존 방식하고 약간의 다르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외식업 중에서 여러분들
저기 피자 같은 경우에는 매장형 팔다가 그다음에 테이크아웃으로 바꿨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피자인데 판매 방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그런 형태로 이제 보는 거고 판매 아이템들 중에도 요즘은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전통시장 같은 데 가보면요. 제가 그런 걸 한번 봤습니다. 뭐냐면은 과일하고 야채 팔아요. 근데 유독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 갖고 내가 왜 그런가 유심히 봤더만 과일을 2개씩 다 이렇게 그 위생 비닐에다가 싸놨어요. 이렇게. 야채도 무도 1개씩, 양파 2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은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소분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박스째로 사가는 걸 좋아하죠. 왜냐면 한꺼번에 많이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쓰냐? 그 과일 야채 가게, 전통시장에 있는 야채 가게 그 사장 아들이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50대 후반 부부가 그 상담을 왔어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녀요. 근데 와이프가 창업을 하겠다니까 하지 말라고. 말리다가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회사에서 제가 강의할 때 제 강의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자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그냥 거기서 끝내려고. 쉽게 말하면 나를 이제 이용해서 가족의 창업 의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왔는데 내가 하라 그랬어요. 왜 하라 그랬냐? 저는 창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는 돈도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분 와서 이제 이 여성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중고 명품 샵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중고 명품 샵은 굉장히 그 제한적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명품에 관심 있냐고. 아니, 그렇진 않대요. 근데 중고 명품 샵에서 3년간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3년간. 근데 더 다행스러운 거는 주인이 가게를 많이 비웠대요. 주인이 가게를 많이 비웠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거의 주인처럼 운영한 거죠. 이거는 진짜 복입니다. 복이에요. 경영은요, 직접 내가 경영 자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지만 그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내가 100%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이 경험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 되시는 분 보고 1억을 주라 그랬어요. 1억을. 근데 내가 처음에는 창업 자금으로 얼마를 지원할 거냐고 물어봤더만 5천만 원을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5천만 원 주면 이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실 분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5천만 원을 주면 이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합니다, 내가. 그래서 1억 주라 그랬어요. 1억 주라 그랬어요. 그러고 이 여성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곳을 많이 벗어나지 마라 그랬어요. 뭐냐? 내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가게 근처에 살아 그랬어요. 근처에서. 근데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그 헤어샵 아시죠? 이건 일종의 기술 서비스업이 하는데 그 헤어샵에서 실장으로 있던 분이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창업을 하면 먼 곳으로 안 갑니다.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을 상도 이상 어긋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가면요. 이 명품샵이라는 중고 명품샵이라는 이 컨셉을 알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3년간 근무하면서
방문했던, 겪었던 고객이 내 고객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근처 사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명품, 중고 명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물건을 출하를 해야 됩니다. A라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중고 명품, 중고 제품을 내놓아야 그것을 구매하든지 아니면은 위탁 판매를 하든지 해서 다른 고객한테 이렇게 주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명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나름대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라야 되는 거죠. 아무 곳에서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기존 매장에서 그 상권을 이미 검증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상담 끝.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제가 3년 뒤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자, 저는요, 특히 판매업은요, 쉬워 보여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 살 때, 문구점을 방문을 했어요. 문구점에 무슨 펜을 사러 갔는데, 자주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펜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들어갔는데 주인 부부가 내가 보기엔 40대 초반 같아요. 쳐다보지도 안 하고 내가 왜 왔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물으려고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끝까지 찾았죠. 끝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뭐나 찾았어요. 1,3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카드 줬어요. 현금 안 줬어요. 저는요, 내가 유일하게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건 기본이 안 돼 있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저는요, 그런 분들은 그런 업종 하면 안 돼요. 왜 합니까, 그걸? 고객이 왜 왔냐고, 필요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왔을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그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를. 거기서 판단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그 대형 이렇게 유통체 슈퍼마켓 같은 대형 슈퍼마켓이에요. 애들 기저귀 옆에다가요, 맥주 그 박스를, 캔 맥주 박스를 쌓아놨어요. 맥주가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기저귀 사러 누가 옵니까? 주로 미국에 엄마가 안 옵니다. 당연하죠. 한국하고 틀리죠. 그리고 거기는 우리 같이 주변에 이렇게 저쪽 슈퍼마켓 있는 게 아니에요. 차 타고 심하게는 1시간 이상이 와야 돼요. 결국은 와서 많은 양의 기저귀를 사가죠. 기저귀를 사면서 맥주가 눈에 보이죠. 왜? 어차피 이것은 당장 안 마시더라도 필요하다 싶으니까 온 김에 사가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목적 구매하러 왔다가 충동 구매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판매업에서는 손님이 와서 손님의 동선을 봐야 되고 시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궁금해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건 없습니까? 뭐 이런 건 없냐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뭐냐면 그게 소비자의 욕구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을 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기하고 관심 없는 아이템,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게 걸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걸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매업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품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냉정한 거죠. 똑같은 품질인데 고객을 사게 하려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누구냐?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세가 돼 있는 분이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시니어 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소화가 가능한 그런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게 맞죠. 귀금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누렇다고 다 금은 아니거든요. 이런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초기 비용이 엄청 듭니다. 엄청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부부가 같이 하면요, 평생 동안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왜? 한 번 식사할 동안에 또 지키고 해야 되니까. 여행도 못 가요. 여행도 못 가.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판매업종.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잘 보고 자기하고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판매업 창업에 대해서 창업의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판매업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판매업으로 아이템을 정했으면 이걸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운영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판매업 창업의 이해와 접근에 대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